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열렬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알짜면 말을 잘 모르죠. 알짜배기는 알아요? 네. 명사용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학의 엑기스, 에센스만 모여서 만들었다 해서 에센스 그런 금방 아는데 순수 우리말은 참 몰라요. 그죠? 박영사에서 나온 베스트셀러니까 많이들 애용하세요. 진짜예요. 박영사에서 경제학 개론서론 베스트셀러입니다. 혹시 이거를 이 앞으로 못 가져오죠?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강의하다가 화면을 보려면 툭툭 하고 이렇게 가요? 난 여기서 그냥 화면 보면서 이쪽 내가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쪽이라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요 가운데도 못 와요? 이만큼도 못 와요? 아니면 여기다 노트북을 올려놓고 거기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일단은? 지난 기수에는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이렇게 주제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경제민주화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시장경제 설명하는 거 2시간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2가지를 하려니까 힘들었었어요. 경제민주화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낫겠는데 사실 경제민주화만 설명하면서 2시간 가지고 모자라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이 요새 우리 한국이 슬픈 알바 공화국이 됐다. 여기 화면이 2개 다 나와요? 그러네. 사실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 아닌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흔한 그 고용의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불안인데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규직은 소수고 대부분의 일을 알바생들이 하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젊은이들 실업과 함께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생계형 알바. 원래 알바는 생계형은 아니잖아요. 생계형 알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 중산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국 경제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이 빈곤 중산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난 2000년하고 2011년하고 10여 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이 4대 기업의 매출액은 이렇게 크게 늘었어요. 122조에서 490조로 크게 늘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해외 부문 44%에서 52%로 크게 늘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기업들은 크게 성장했지만 주로 해외 부문이 성장한 거죠. 국내 부문이 성장해야 국내 일자리가 생기는데 해외 부문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커졌지만 그 커진 것만큼은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생산 비율이 2005년에 6.7%였던 것이 2010년에 16.7% 늘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우리가 해외 부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커졌구나.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나쁘게 평가하면 국내 일자리는 그만큼 못 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고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용은 줄어들고 외양은 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 주택 부담이 커요. 그죠? 주택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7.7%로 7.7배로 주택 가격이 훨씬 비싸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커요. 주택 부담이 많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이 인구 전체로 봤을 때 중산층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990년에 소위 말하는 자기가 중산층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5%가 넘었는데 2010년, 20년 후인 2010년에는 이것이 67.5%로 크게 줄었죠.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사실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경제 민주화 요구가 많은 겁니다. 잘 나가는 쪽은 잘 나가는데
왜 여전히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냐. 어? 그래서 이 경제력이 자꾸만 재벌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한테 집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제적 영향력을 좀 분산해야 될 거 아니냐. 중소기업도 좀 골고루 같이 상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경제적 과실을 좀 공평하게 나누자. 빈부격차를 축소시키자.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서 이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경제민주화 요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왜 요즘 경제 문제가 우리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먼저 들어가면서 서론적으로 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개 항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항목들이에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몇몇 가지 중요한 것들, 순환 출자 문제라든지 재벌에 대한 문제라든지 편법 상속에 대한 거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경제 민주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좀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뭐냐.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목을 차고 있어서 목차. 내가 잘해서 박수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맛배기였고요. 구체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뭔지를 한번 정의 내려보고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의 주요 논란거리들, 재벌과 경제 민주화, 골목 상권 붕괴 문제, 순환 출자 문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문제 정의 내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조금 딱딱할 텐데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사실 그 미제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태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 민주주의가 뭐냐? 사실 이 시장, 정치 시장이고 경제 시장이 있는데 정치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있고 피선거권자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는 구매자, 소비자들은 뭐예요? 돈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고 생산자들은 투표를 받는 사람들이죠. 피선거권자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끄는 사람이 표를 많이 얻죠. 시장에서는 물건에 대해서 인기 끄는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자기 물건 잘 팔리는 거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생산자는 시장에서 투표권 대신에 돈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원 1표주의라고 해요. 1원 1표주의. 우리 민주주의는 어때요? 1인 1표주의죠. 1인 1표. 이게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1원 1표예요. 저기 보면 제가 적자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경제적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랑 같은 용어일까요?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해요. 경제적 민주주의란 달러 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1표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은 1인 1표가 아닌 2원 1표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미제스가 얘기한 이런 거를 말해요. 소비자 주권이라는 거. 소비자들이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상품에다 보팅을 한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또는 달러 보팅.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데 팔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투표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동차 브랜드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차는 잘 팔리고 어떤 차는 안 팔려요. 그럼 소비자가 투표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팔리는 걸 정부가 자꾸만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이런 일표주의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거니까 이거 좀 민주주의하고 안 맞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상업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상업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돈을 인격화한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식해요. 지금은 뭐 다 고등교육 받고 글도 다 읽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 민주주의가 등장하던 시대에는요. 문맹자가 절반이 넘었어요. 신문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러던 시대에 학자나 정치가는 정말 많이 알아요. 반면에 일반 대중은 너무나 무지해요. 가난할수록 더 무지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관심 가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랬던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하고 어떻게 1인 1표냐. 똑같은 표가 된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교육 수준이 비슷해서. 물론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차이는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개인 간 차이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1인 1표를 정의로운 사회라 그래요. 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1인 1표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고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래서 동일하게 한 표씩 주는 것을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1원 1표, 달러 보팅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비판을 하는 거죠.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치적 민주주의랑 대응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달러 보팅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경제 민주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달러 보팅에다 맡겨놓으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은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 불평등하니까 이걸 조금 경제 영역도 정치처럼 평등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경제 민주화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다르죠. 말은 비슷해 보여요. 경제적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쓰고 있지요. 자, 그래서 경제민주화란 뭐냐? 경제민주주의의 원칙, 즉 1원 1표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 영역도 시민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영역, 시장 영역에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자 이런 내용이죠. 사실 시장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민주주의도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거기다가 맡겨놨을 때 훼손될 수 있는 민주주의 원리를 좀 보완하자. 이게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경제 민주화라는 거죠. 경제 민주화. 경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사실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진 마이클 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유대와 단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비슷했어요. 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니고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60년 만에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부잣집 애들은 버스 타는 법을 몰라. 지하철 타는 법도 몰라. 노는 물이 달라. 동네도 달라. 그게 조금 더 세대가 가봐요. 그러면 옛날에 유럽의 귀족 계층과 그렇지만 사회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유대와 단결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자기 집 자식들을 지하철도 좀 타게 하고 버스도 타게 하고 그렇게 의식 있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졸부라 그래서 졸부. 내가 배고프고 가다 보니 한이 되어서 내 자식들은 호강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성년 자만 지나면 바로 그냥 외제 탁탁 뽑아주고 스포츠카 쌩쌩 몰고 다니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하고 한 가치관을 공유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사회적 유대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거 고려할 틈이 없었어요. 야, 일단 좀 성장하고 보자. 성장했어요.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여야가 2번 바뀌었어요. 일반적으로 여야가 평화적으로 투표해서 2번 정권 교체가 되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86년에 민주화 열풍 이후에 우리가 그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는데 아직 경제적으로 이제 거꾸로 자꾸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최초에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은 19세기 말에 영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 부부가 산업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Industrial Democracy. 인더스트리얼, 산업이란 말이 붙었죠. 경제라는 단어 대신에 산업민주주의.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들이 참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단체 교섭권도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노동상권의 보장을 주장했어요. 이건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진짜 산업민주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세계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그 후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줬고 얘는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없었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이제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투표권을 넘어서 단체 교섭권을 줬어요. 왜? 노동자, 피용자들은 혼자서는 사용주의, 고용주의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단결해서 단체적으로 교섭을 해라. 이런 권리까지 부여하게 됐던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사회민주들은 경제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핵심 내용은 보면 소유와 경영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은 이 전통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업원들이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업원인 동시에 회사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 하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있고 해가지고 노사 공동 결정을 해요. 그 중요한 이슈들. 회사 이전이라든지, 회사의 폐업이라든지, 노동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노조 대표도 경영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순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 피용자들은 일만 하고 결정은 자본가들이나 거기서 위탁받은 이사진들이 결정을 하죠. 전혀 노동자 대표는 경영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 깎는다 이런 거 인정도 안 해요. 경영은 니네들이 몫이고 우리는 돈만 많이 주라.
이게 미국의 태도인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어려워? 그럼 자발적으로 월급도 깎겠다. 근데 미국은 우리는 참여 안 할 테니까 니들 알아서 잘해. 그 대신에 월급은 절대 못 깎아. 어떤 게 더 좋아요? 나라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독일은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예일대학의 로버트 다이글 교수는 작업장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가지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를 출발 과정 결과 이걸 볼 때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도 과실도 노동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출발선상에서 과정에서 결과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러한 논의들이 오늘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 사실 우리가 노동 3권을 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부부가 얘기하던 그런 식의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 헌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87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해요. 그때 개정을 하면서 민주적인 헌법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119조 2항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119조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점이 내리는 헌법 조항이에요. 119조 1항과 2항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틀 안에서 움직인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항에 가보면 국가는 주어가 국가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국가가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국가가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주체가 누굽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가게와 기업 이런 민간 부분이에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한다는 소리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형성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을 시그널로 삼아서 생산품과 생산 요소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항은 철저하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2항에 가서는 정부가 국가가 규제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2항에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항과 2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항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의 내린 것이고 2항은 그의 남용을 방지하는 보조적인 항이냐 아니면 1항과 2항이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2항을 보칙으로 본다면 시장 원리를 더 강조하는 거고요. 2항을 1항과 동일하게 본다면 한국은 시장경제라기보다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 해석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갈등을 겪었던 것이죠.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은 두 번째 이 해석을 하려고 했고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새누리당이라든지 여당 의원들은 이제 1번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때 이걸 보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전체 틀은 정의하고, 근데 시장이 남용될 경우에,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으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결코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인간의 욕망을 과도하게 방임하는 경우에 탐욕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조항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할 거 없죠.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정리를 쭉 드렸어요. 아마 4월 달에 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아주 기초적인 정의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주요 논란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열한 것이 전부 경제민주화랑 관련이 되는 정책과 또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재벌 관련 정책이 제일 많아요.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들어봤어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경영을 하기 위해서 출자 총을 다른 출자를 해서 다른 회사를 만드는데 이런 걸 제한해야 된다. 순환출지 금지해야 된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된다. 그걸 강화해야 된다.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중소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해야 된다.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속이나 증여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경제 민주화랑 관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재벌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요. 성장과 복지 균형, 교육 보육, 조세 재정 개혁, 고령화 문제, 자영업 대책. 이런 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한 양극화 해소 정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을 해결하라, 뭐 정리해고제도 개선해라, 종업원 대표 이사로 보내라. 이건 독일식이죠. 노동 관련 정책은 좀 적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처음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학자들은 3번이 많았는데 이 3번은 이제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노동상권도 보장하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경제민주화 이슈 중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3번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국 기업 시스템 하에서 이 중에서 1번이 재벌과 관련된 이슈가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재벌 관련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이 실험하면 이걸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말은 공정하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 이런 논란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시장 집중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재벌 또는 뭐 30대 대기업 이런 쪽으로 시장이 집중되는 경향이 좀 완화되고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할까요? 여기 보시면 시장 집중도가 상승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도 보면 쭉 그동안 좀 낮아져 왔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삼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착시 현상이 있다 그러죠. 30대 재벌도요.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빼면 다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삼성하고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관에 와 있죠, 우리가.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마치 30대 재벌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삼성이 스마트폰 덕분에, 사실 스마트폰 삼성이 이거 히트 친 게 얼마 됩니까? 몇 년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LG가 더 인기가 좋았고, 애플이 더 인기고, 뭐, 지금도 애플이 인기가 좋지만, 노키아나, 뭐, 모토로라나, 글로벌하게는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었죠. 뭐, 이 스마트폰에 뛰어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게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업의 70%가 5대 재벌 목장에서 양육되고 있다.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래서 삼성의 비중, 현대자동차의 비중, 뭐 이렇게 이 비중을 보니까 한국 기업을 몇몇 재벌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0대 재벌의 자산 총액, 매출액 총액, 계열사 수, 평균 계열사 수, 이런 걸 쭉 보니까 여기 보면 국내 총생산, GDP분의 30대 재벌들의 자산 총 합계 비중이 79년에 52%에서 지금 크게 늘었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에서 매출액 비중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나았는데 아직도 목이 말을 하면 이렇게 칼칼해요. 물로 좀 잠깐 실례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 녹화하면 이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편해요? 네. 뭐라고? 아니,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그런 거 알아요? 말하려고 그러고 막 간질간질해서 지금 내가 큰일 났어요. 아직도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벌의 집중이 문제가 심하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고. 뭐 그거야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독점 또는 이 재벌이 왜 나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벌에 대해서 참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지는 재벌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재벌을 욕해. 지는 재벌 제품 좋다고 쓰면서 또 욕해. 참 모순적이죠. 여러분들 중에 뭐 삼성,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뭐 가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도 원하고 자기 자식들을 들여보내기 원하면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독점이 왜 나쁠까요? 사실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죽었어요. 내가 자선도 많이 하고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 내가 욕먹냐? 그 시대에는요 독점이 나쁘다는 인식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경제학적으로 독점이 나쁘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독점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 왜 나쁘냐?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쁘대. 싹쓸이. 왜 나쁠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정리해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죠. 독점을 하면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싸게 사게 하려면 조금만 팔아야 돼.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가 흔해 빠졌으면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 충분히 싸게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 수 있는데도 일부러 조금만 만들어. 독점하면. 어차피 지네들이 안장을 못 빼기니까. 그러고 100만 원짜리 만들어서 스마트폰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독점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독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조금 만들어서 고가를 만들어서 그 독점적 잉여를 자기네들이 챙겨가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 수준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점을 못하더라도 과점이 나쁜 이유는 걔네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독점자의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막아줄까? 이걸 막아주는 게 사실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미국도 보면요, 끊임없이 연방정부는 주정부도 다 있는데 연방정부 할 게 뭐 있어요? 연방정부 군대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독점 막는 게 연방정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스탠더드 오일사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AT&T 전화 독점도 해체시키고 그 6개 그 조그만 벨 회사들로 스프린트니 뭐 MCI니 이런 거 다 잘라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점하니까 이거 해체시키려고 했다가 그 못했죠. 하는 동안은 다 말아버렸어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연방정부 하는 일은
대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독점이 다 나쁘냐? 독점도 안 나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안 나쁠까? 가격을 많이 안 올리면 안 나쁘지. 캐나다 가서 제가 참 놀라. 캐나다는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나라야,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독점도 많이 하는데, 캐나다 기업들의 특징은 독점을 해도, 캐나다는 미국하고 참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미국에 비해서. 근데 재밌는 게 독점을 해도 가격을 그렇게 안 올려. 그러니까 독점에 대한 반발이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워드 프로세스를 알아요? 훈민정음이라는 거 알죠? 다른 걸 알아요? 보석글 써봤어요? 난 그거 써봤어. 하나워드라는 거 써봤어요? 나는 80년대 후반에 이런 그 워드 프로세스 막 완전 경쟁이었어요. 난 다 거의 대부분 써봤어요. 정말 조잡하고 버그 많고 짜증나고. 그래도 그땐 타이프라이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막 감탄하면서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래 한글이라고 조그만 데다가 철화통일을 했어요. 나쁜가? 그것도 안 나쁘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MS 워드는 옛날에 지분이 굉장히 작았어요. 옛날 한때는 워드 퍼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지배적이었어요. 내가 유학 시절에. 그 전에 또 워드 스타라는 것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워드 퍼펙트 시대가 있다가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서서히 시장 잠식을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천하가 돼버렸죠. 오피스 천하가 돼버렸어요. 우리 미국만 그런 게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독자 워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한국 벨라. 끝까지 대가리 부딪히고 싸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은 거의 대부분 워드 써요. 왜? 글로벌 안에서는 워드를 안 쓸 수가 없어. 근데 한국은 어떻게 버텼냐? 정부가 써. 공무원들이 그거 아니면 안 받아줘. 할 수 없는 거야. 학교 갔어. 정부하고 연관이 많고 학교 갔어. 대학들이 다 워드 막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지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가가 보호를 해서 이제 아래함을 쓴다. 나도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래함을 쓰죠. 근데 기업체에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불편해. 그 사람들 다 워드 쓰니까. 그리고 이제 엑셀 쓰고 파워포인트 쓰고. 아래함글도 그런 거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퀄리티가 차이가 나요. 자, 어떤 게 좋을까? 빌 게이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이 별로 없죠. 독점가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오피스 독점하고 있죠. 사실 수많은 경쟁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평정했어요. 뭐로? 가격 대비 품질로.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데, 그런데 가격이 싸. 그 사실 막 복사해도 내버려 두고, 돈 있는 기업들한테만 좀 받고, 기업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고, 시장이 넓어지니까 조금씩만 받아도 충분히 승산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점이 나쁘다라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독점도 안 나쁠 수도 있구나. 제가 뭐 독점을 좀 옹호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는 생각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과연 이 시대에 진정한 독점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영창 피아노 3위,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시장에서 3위 피아노가 1위고 영창 피아노가 2위였는데 영창이 이제 어려웠어요.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3위기 그걸 인수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공정위에서 인수를 불허했어요. 왜? 만약에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국내 피아노 시장의 92%를 독점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불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국 영창은 부도나고 국내 시장은, 피아노 시장은 일본과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피아노 영창 3위기 혼자 독점을 할 수 있을까? 폐쇄적인 상태에서는 독점이 가능하죠. 개방된 시스템에서는 독점이 가능할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거의 한국이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
국내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어요. 장벽을 쳤어요. 그때는 독점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외에 그렇게 많이 팔아먹기 때문에 못해요. 그걸. 그런 사회에서는 이걸 우리가 독점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독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이 가는 방법. KTX와 비행기와 자동차와 고속버스 네 가지가 있는데 걸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게 다양하게 대안이 있는데 자 KTX 독점이 아니에요. 독점이죠. 이번에 수서가 KTX 독점 깨려고 만들었더니 난리가 났잖아. KTX 독점이에요. 그죠? 국가가.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독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잖아. 김해. 또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잖아. 밤에는 그거 타고 한 잠 자고 나면 부산이야. 시간은 좀 2배 더 걸리죠. 값은 싸.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은 구태여 2배 내고 KTX 탈 필요가 없지. 사람에 따라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바쁜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고요. 어중간한 사람은 KTX 제일 좋겠지. 그죠? 왜? 비행기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1시간 정도 더 걸리는데, 돈 더 주고 비행기 탈 필요 없겠다. 그러면 KTX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독점인데, 저쪽에서 보면 독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면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서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을 고려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피아노 시장 현황을 보면 이 밑에 보시면 명창 3익 야마인데 이건 2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악기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보시면 300만 원, 200만 원대 저렴한 피아노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독점을 했어요. 2개를 합해놓으면 독점이야. 근데 고가 피아노로 가면 어때? 야마 혼자도 못 당해. 둘이 합해놔도. 그러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됐냐? 고가 피아노 쪽은 일본한테 완전히 다 맥히고 저가 피아노는 중국한테 맥히고 다행히도 그 후에 삼익이 참 잘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도 확장하고 삼익이 참 시장을 잘 방어했어.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걸 그것을 독점이라고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한국에 왜 야마보다 좋은 악기 회사 하나 생기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의 판단이었어요. 독점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이 나쁘다는 건 교과서에도 이렇게 삼척동에 다 알아요. 근데 왜 나쁜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범위 내에서 독점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 근데 획일적으로 시장 시효 92%안 돼. 이게 공무원들의 칼자루라고 말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이해가시겠어요? 절대 저는 독점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다 알죠?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특히 발명 같은 거, 비아그라 같은 게 대표적인 독점 산업이었죠. 정력제. 우리나라 한의대가 요새 다 망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경희대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들보다 높았어요. 지금 망했어. 한의사들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 왜? 왜? 그건 너 때문이야. 비아그라 때문이야. 한약을 사람들이 안 먹어요. 왜? 몇천 원 안 주면 정력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뭐 끈적끈적한 게 여기 있어요. 뭐 뱀탕. 몸에 좋다고 100만 원짜리 보신약 이런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비아그라는 이제 독점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비아그라는 망했어. 망한 건 아니지. 망한 건 아닌데 판매량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을 격려해주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 경우에는 독점이 가능해. 대부분 사실 독점하는 거는 정부가 독점을 허락해줘서 하는 거예요. 특허라든지. 자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독점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어려워요.
그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유태인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독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독점이라는 걸 모를 때 유태인들은 보석, 다이아몬드, 석유 여러 품종에서 독점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값을 파고 이게 유태인들이 수백 년간 해온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나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돈 버는지도 몰랐던 시절에 심지어는 소금 독점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독점이라는 게 나쁘구나. 그걸 알고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기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이 독점은요, 칼하고 비슷해요. 식칼. 저 식칼이 유용하게 쓰이지만 때로는 강도의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자, 강도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 국민은 식칼 소지 금지법을 만들어야 될까? 그건 아니지. 식칼을 조심해서 써라. 그거 가지고 강도처럼 하지 말라. 강도 행위를 규제해야지. 식칼을 규제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독점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 이걸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서 골목 상권 붕괴 문제. 뭐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좀 어렵다 그래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세계 414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월 100만 원을 못 버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은퇴해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자본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거 자영업, 구멍가게 이런 걸 하죠. 특히 음식 숙박업에 많이 몰려요. 왜? 밥은 다 집에서 하니까 우리 와이프 반찬 솜씨가 좋아. 그러니까 반찬 가게 열어볼까? 이런 착각을 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못 살기에 당신이 이제 남은 여정은 당신이 좀 벌어라. 식당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구멍가게들은 많이 열어요. 그런데 연 12만 4천 개가 생기는데 망하는 게 12만 7천 개래. 그래가지고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데모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골목 상권 다 죽는다. 대기업이 빵집까지 하냐. 통큰 치킨, 롯데가 이제 통큰 치킨 하니까 대기업이 치킨 시장까지 들어오냐. 어떤 사람들이 그 싸고 좋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골목 상권 붕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을 쉬게 돼 있죠, 지금. 사실 여기 12시까지 영업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안 됐어요. 12시까지 지금 하는데, 이걸 다시 11시까지로 땡기려고 또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과연 이익이 반사이익이 골목 상권에 돌아갈 거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사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의 매출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금치, 상추 이런 것은 일요일 하루 쉬어버리면 납품할 수 있는 게 확 줄어요.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요. 토요일 날도 놀러도 가고 하니까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많이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상추나 이런 건 신선도 유지 때문에 일요일 판매량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게 없으면 월요일 날까지 가야 되는데 신선도 유지 때문에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형마트에 상추를 납품하는 어떤 영농조합에 의하면 36%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달에 겨우 4번의 일요일 중에 2번 쉬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업인, 납품업체, 입점업체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옛날에 고용의 형태가 옛날에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시장통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자판 하나 더 팔고 팔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트에 가서 카운터에서 캐시어로 일을 하는 거죠. 고용의 형태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형마트들은 마트 주변의 지역 주민을 고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시장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대형 슈퍼나 온라인 쇼핑이 이제 반사이익을 봤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재래시장의 매출이 전혀 늘질 않았다. 이건 통계마다 다르고 연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인 건 없어요. 어디는 좀 더 늘었다는 데도 있어요. 이게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생각보다 그렇게 그 이익이 재래시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마트 쉰다고 전통시장 찾냐냐. 어떤 사람은 매운탕 하나 끓이려고 보통 이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생선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뭐 고추장, 뭐 패키지로 다 있어.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 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재래시장은 아무래도 위생 상태나 영세하니까 냉장고에다 넣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날 먹을 것만 사가요. 재래시장에 가니까 매운탕을 하나 끓이려고 하는데 그 재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1시간을 돌아다녔는데 파, 마늘 다 다른 데서 사러 다녔는데 그 재료를 살 수가 없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신문에 보면 오히려 이제 연구 기관들이 전통시장의 이익이 되려 줄였다. 뭐 왜 줄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됐다. 그래서 사실 나도 좀 당해봤어. 하필이면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바로 옆에 이마트가 커스코가 있어요. 커스코도 이마트하고 있어요. 양재동에. 내 교회가 양재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들렸는데 딱 가니까 문이 닫혔어. 이상하게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 있죠. 어쩌다가 난 잘 안 가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가지. 집사람이 한동안 내 작년에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어요. 아들 집에. 그래서 딸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딸이 이제 직장 다니니까 사실 딸이 이제 여기 등록하려고 했어요. 12기에. 내가 원장님한테 백을 써가지고 몇 달 안 받아주면 강의 안 와요. 그래가지고 뭐 원서 내라 뭐 보장은 안 해주고 원서만 내래. 하려고 딱 그러는데 바로 이제 학교 통지서가 날라오는 바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다녔죠. 지난 기수에 아마 다닐 수가 있었었는데 못 다녔어요. 아무튼 그리고 딸하고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평일에는 못 가고 둘이서 이제 걔는 꼭 아빠를 끌고 가야 돼. 왜? 그래야 아빠 카드를 끌고니까. 지 혼자도 갈 수 있는데 꼭 같이 끌고 와요. 그래서 이제 핑계는 아빠가 먹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빠 그걸 끌고 그래요. 그래서 알면서 속아주는 게 아빠의 심정이죠. 몇 번을 그랬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야 이러지 말고 미리 가기 전에 보고 가자. 그렇게 됐어요. 하여간 불편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자, 하여간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사실 야구로 치면 대기업 메이저리그예요. 대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중소기업들이 못하는 거. 투자 자본이 많이 든다든지, 영국의 별비가 많이 든다든지, 리스크가 크다든지, 뭐 이런 거. 중소기업은 한 번 하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 대기업들이 좀 하고. 그리고 이런 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 중소기업에 맡기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사회적 요구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골목 상권이 망하는 게 전부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그러냐. 거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골목 상권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요. 아니 수도권에 26,000그래 치킨집이 빵집이 12,000개래. 그리 망하지. 전부 이런 데서 이런 것만 하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요. 한국이 31%가 넘어요. 터키같이 좀 못 사는 나라를 제외하고 좀 산다는 나라는 자영업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OECD 평균의 2배고요. 미국의 6배고. 자영업자가 많은 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치킨집 800m, 피자집 1,500m, 가맹점 못 연다. 이런 아주 그저 단순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지. 이건 아주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재화의 특성하고 소득의 증가를 좀 고려해 봐야 돼요. 경험재와 탐색재라는 말이 있어요. 넬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가 있는데요. 탐색재는 뭐냐면 그 탐색만 해봐도 이 제품을 살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의자 같은 건 뭐 대충 한번 앉아보면 알잖아. 사기 전에 이렇게 탐색해보면 알잖아. 부동산 복덕방에 나와 있는 매물. 몇 평형 어느 도시에
몇 년 보유, 뭐, 상태 양호, 뭐, 이런 것만 봐도 대충,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탐색해서 그 제품의 질을 알 수 있는 걸 탐색제라고 그러고요. 경험제는 탐색제와 반대로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 미장원,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가서 머리를 해봐야 알잖아.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돈 안 내? 그런 거 없잖아. 그럼 무조건 돈 내야 돼. 그래서 우리 단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제는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골을 가는 거고, 명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도 평을 중요시 여기잖아. 왜? 그냥 경험제라서 그래. 일단 먹어보면 돈을 내야 돼. 의자는 앉아봤다고 돈 받는 사람 봤어요? 그럼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험제와 탐색제는 달라요. 근데 되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경험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험제 말고 후경험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먹어봐도 모르는 거. 한약. 내 몸이 좋아졌는지 알 수 없어. 이건 후경험제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제나 후경험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브랜드가 필요해요. 그죠? 잘 모르니까 브랜드 보고 믿어서, 이건 이 브랜드니까 뭐 믿을 수 있겠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브랜드를 찾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동네에서 찐빵 만두 잘 사먹었어요. 골목에서 구멍가게 같은 데서. 그런데 제과점에서는 하루 있으면 다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 반값에 팔아요. 밤 10시 이후에 반값에 팔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폐기 처분을 아침에 새로 빵을 굽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믿어요. 대기업들은. 근데 중소기업은 저기다 방부제를 넣는지 그 전날 만들어 놓고 안 팔리고 또 파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옛날에 가난할 때는 좀 그래도 싸면 싼 맛이 다 사 먹었는데 이 사람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빵도 브랜드를 찾아. 쉽게 그렇게 싸구려 안 먹어. 옛날에 시장에서 삼립식빵 뭐 이런 거 많이 먹어. 그래. 굉장히 싸니까. 그거 방부제 막 쳐발라가 일주일에서 안 써. 일주일 동안 나도 빵이 안 상해. 방부제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러분 파리바게뜨 이런 빵 가서 사서 먹어보세요. 사흘만 안 먹으면 곰팡이 펴서 못 먹어요. 그죠? 가난할 때는 그런 거 막 사서 먹어도 방부제고 뭐 사서 먹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고요. 재화의 성격이 탐색제의 형태가 많이 띌수록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요. 근데 이것도 소득이 증가하니까 가능해지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바게뜨, 사실 파리바게뜨는 뭐 대기업도 아니에요, 사실. 파리바게뜨,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프랜차이즈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중국 같은 데도 파리바게뜨 엄청 지금 확산되고 있죠. 미국도 내가 가고 산호세 가고 이런 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랑스 건 줄 알고 이렇게 인기가 좋대. 세 번째, 이 정책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자영업자가 언제 많이 줄은 줄 알아요? 그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언제 많이 줄었냐고. 여기 보시다시피 2000년에 자영업자 재발전 수가 17,000개 됐대요. 2005년에 6,000개로 팍 줄어버렸어. 이 사이에 이렇게 줄었어. 왜?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요. 노무현 정부 때 동네 빵집 폐업 및 프랜차이즈 가입 유도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빵집 세탁소 개업 어려워진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다 프랜차이즈화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스스로 동네 빵집들이 파리바게뜨 같은 데 들어간 거야, 프랜차이즈로. 그리고 카드로 그런 데 하면 이제 점수 주는 거 있잖아. 할인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오히려 유도했다고, 그걸. 그랬다가 많이 줄으니까 또 많이 줄었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지. 여기 보세요. 30-40% 할인 판매하고요. 이래서 프랜차이즈 매상이 크게 올랐어요. 그 동네 빵집들이 파리바게뜨, 툴레주로 이런 데 가입하고 이동통 신사들이 대형 마케팅 시작하고 이러면서 확 줄어든 거야. 정책적으로 줄여놓고 나중에 대기업 때문에 그랬대. 납득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아까도 봤지만 자영업자가 넘치는 경제가 성장 활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5인 미만 개인 사업체가 전 사업체의 4분의 3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4대 그룹의 매출액이 640조야. 여기는 이 76% 기업들이 하는 매출액이 270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좋은 경제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경제가 더 좋겠어요? 헷갈리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재벌 집중돼서 문제다만 생각했는데 사실 대만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되게 부러워요. 걔네들은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는 일본한테 치고 중소기업은 중국 승계. 일본의 명문대학을 나와서도 아버지가 국수집, 우동집 하면 우동집 계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막 칭찬하고 그런 신문에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린 그거는 칭찬하면서 경영승계는 다 싫어했어. 쬐끄만 우동 가게는 승계는 괜찮은데 큰 거 승계하지 말라 했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상속세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세계에서 보면 등재되어 있는 123개국 중에서 58%에서 해당하는 71개국이 상속세가 없어. 123개국 중에 제법 큰 123개국 나라 중에서 71개국이 상속세가 없어. 아까 내가 캐나다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나라라고 했는데 캐나다도 없어. 러시아 같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고 쳐. 아니요,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없어. 뭐 홍콩은 뭐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렇다고 쳐.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요.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미 세금 다 냈잖아. 취득세, 소득세. 그죠? 그런데 그걸 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71개 나라에서 상속세가 없어야 해. 우리는 상속세가 극히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왜 그런 상속세를 받을까? 그 재산을 만드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분명히 이중과세야. 그래서 기준을 갖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기준으로 할 거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상속세의 정당성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갑니까? 근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이제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율이, 각 나라 상속세율이야. 우리나라 여기 있어. 세계에서 일본, 대만, 미국 갖고 최고로 높은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 엄청 높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지금 기업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 지금 이런 걸 알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상속하면 할증이 돼, 30%. 그러니까 3월 15%가 더 할증이 돼서 우리나라는 경영까지 해서 65% 세금 내야 돼. 이해해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내는 기업.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권 승계 못하지. 자, 사람들이 왜 상속세를 반대하냐면요. 노년에 그런 사람들이 기업 경영하려고 그러게. 내가 이제 일을 할 만큼 일하고 나머지 돈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못 쓰는 사람 허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내 여성을 10년 살지,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지만 탱자탱자 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죽는 그 순간까지 악착까지 돈 벌고 죽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기업 경영 노하우를 끝까지 활용하는 게 낫냐고. 상속을 할 수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주고 끝까지 해. 완전 모든 게 다 차던다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만하시면 낫다, 이제. 경영에서 퇴직해서 남은 여생은 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참 의식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청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닿은 날까지 내가 다 노스더라도 열심히 살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야 되겠죠. 그건 일부 의식 있는 부자들이 그런 거고.
그래서 선진국들은요, 교육 이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매년 10%씩 깎아줘. 그래서 아들이 10년 그 회사를 경영을 하면 상속세 제로로 만들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2001년도에 미국의 278명의 경제학들이 미국 의회에 상속세 폐지하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거기에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있는 건 당연한데 진보 진영에 대해서 그런 스티글리치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진보의 기수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도 거의 동의했어. 상속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우리가 경제 정의, 시장에서 경제 정의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사실 시장은 절대 정의를 보장해주지 못해요. 왜? 여러분 정의가 뭔가 했을 때 공정, 페어예요. 이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 이퀄인데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저스티스는 뭔가? 경제 정의, 경제 정의 하는데 도대체 뭘 정의라고 해요? 경제 정의라고 해요? 샌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샌델인지 샌달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론의 철학자 존 롤스에 의하면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봉합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협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것, 이게 정의 저스티스라고 했어요. 시장 경제는 이런 의미의 저스티스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과정이 공정한가 페어하냐, 거래 출발점이 공평한 것도 안 봐요. 어떤 사람 부자한테만 가난한 사람한테 출발점인 것도 안 봐요. 시장 경제 결과적 평등도 이퀄도 추구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있고 육식주의자가 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건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유롭게 교환하면 가장 공평한 상태에 돌아가 가능하다. 룰을 지키고 자유롭게 경쟁해라. 그리고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것이 공정하다. 이게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공정 개념이고요. 이거는 정의로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예 추구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정말 정의로우라는 참 난감하지. 어떻게 보면 시장은 엔진이야, 엔진. 달리는 자동차를 서게 만드는 건 브레이크의 기능이에요. 방향을 똑바로 가게 하는 건 핸들의 기능이야. 그죠? 엔진한테, 야, 그렇게 빨리 달리면 만약에 부딪혔을 경우에 박살을 나잖아. 그러니까 4사 50km만 달려. 이 엔진을 50km 이상 못 달리게 만드는 게 정당해요. 맞아요? 좋은 차라는 것은 필요할 때 빨리 달리고, 필요할 때 빨리 그렇게 달리다가 팍팍 쓸 수 있어야 되고, 핸들도 손가락 하나로 딱딱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정부가 시장이 잘못 방향에 나가지 않도록 잘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핸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경제민주예요. 이걸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엔진한테 자꾸만 브레이크 기능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정당한 소득일까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 정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당하지 않다고 아까 질문한 거죠. 그러면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서 고스톱을 누리는 거 이거 정당할까? 이건 좀 정당한 거 있잖아요. 그럼 부지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더 정당하지 않을까? 여러분들하면 첫 번째는 동의를 못해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동의하죠.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영국에서 공부 교육 시켜놓은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대. 아, 굉장히 뿌듯하고 시대고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교정선생님이 학교에 오라 그러더래요, 부모를. 그래서 전교 앞에서 빡빡 치고 독일 놈들, 콧대 높은 독일 놈들 앞에서, 영국 놈들 앞에서, 우리 애가 이제 뭐가 뜨겠구나 그러고 다 학교에 갔더니 교장실로 부르더니 차를 한잔 대접하더니 거기서 상장을 주더래. 돌아버리겠더래. 이건 뭐야? 자기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아니 왜 여기 전체 운동장에서 다 조례해서 주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얘가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공부 잘하려고 잘한 거냐고.
그렇게 하면 다른 애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머리 줘서 공부 잘하는 건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용히 다른 애들 질투 안 하게 생각이 다르죠, 우리하고 완전히. 그 자기네들도 연극도 해봤대요. 격려하기 위해서 전체 막 박수 쳐고 해봤는데 그게 결코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게 맞으니까 절충안이 뭐냐, 교정실에서 조용히 몰래 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평등주의자들의 생각은요 훨씬 잣대가 높습니다. 이거는요 롤스의 얘기예요. 롤스는 이 세 가지가 다 정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해해요? 롤스는 이 세 가지가 다 정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평등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셋째 동의하는 사람 감히 평등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첫 번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등주의라는 게 잣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머리 좋은 놈한테도 세금 많이 부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부과 안 해요? 부실하는 놈한테도 세금 많이 매겨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건 부과 안 해? 왜? 왜 안 해요? 그거 부과하면 부실해지겠냐고.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다 평등의 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부과할 방법이 없는 거야.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상속이란 것도 그래요. 이게 정의롭지 않다는 건 다 인정해. 맞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건 뭐 재밌는 얘기 많지만 시간이 좀 다 돼서 이런 거 다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내가 마지막 평가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생략하고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사실 기독교적 다 빼고 얘기했어요. 왜? 솔직히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많은 사람이 기독교적 뭐 하면 성경 인용하고 막 해야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영환 교수라고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께서라고 철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대학원에서 토론을 하는데 자기가 딱 토론 시켜보니까 제가 그렇지 제가 금방 알겠더래. 근데 철학 시간에 토론하는데 토론 시간에 뭐 성경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 애들이 말하고 싶은 거 죽겠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해. 왜? 전부 교회에서 하는 것만 익숙해가지고 그 자기 성경의 정신을 연 크리스찬들과 함께 모여있는 학문의 전당에서 설득을 못 시키는 거야. 자기의 가치관을. 경제도 똑같아요. 기독교적 평가한테니까 전부 성경 얘기만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독교 학자들 뭐 세워놓으면 목사보다 더한 소리예요. 목사보다 성경 얘기 더해. 나는 그거에 반대예요. 그 목사님들 왜 남의 밥그릇에 자꾸 숟갈 굽냐고.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얘기해야지. 기독교적 평가라는 게 뭐냐? 하나님 원인론적 조망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평가하는 걸 기독교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경을 인용해야 기독교적 평가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 질서라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상호 섬김과 소통을 통해서 인류의 본래적 연대성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 질서가 아닐까. 이런 큰 맥락 안에서 우리 성경을 좀 보면요. 분명히 성경에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구별된 존재들이니까.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고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렇게 못하잖아.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재벌한테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경제 민주화랑 비슷한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넌 돈 많잖아, 넌 그렇게 해. 사실 이런 성경의 산상수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은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경제가 온다. 뭐 이런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가서는 대단한 거 들을까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봤는데 부자 청년이 선한 사마리안이 되고 뭐 이런 거야. 발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경제라고 킹덤 비즈니스. 탐욕의 경제로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경제는 이런 걸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도 못할 거를 해야 된다, 사회가 전체가.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에서 하긴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저걸 우리가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할 수는 없다. 물론 리더들은 이렇게 외치고 설득하고 삶으로 보이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과 같이 어불러 사는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그러면 현실 체제와 제도를 특히 넌 크리스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신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도덕적, 영적 수준을 우리가 비크리스찬들한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사실 경제학자들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비신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 구성원들한테 적용될 원칙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소수의 신앙 좋은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높은 수준을 하는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수긍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까지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까지 수준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높은 도덕적이고 오른쪽 빡대면 왼쪽 이렇게 되라고 하는 그 정도 진짜. 목사님은 잠깐만 이걸 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법, 도덕, 관습의 영역. 법을 관습처럼 모든 사람에게 불어도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안 지켜. 그럼 법이 무효화돼. 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될 거. 그중에 헌법에는 더 꼭 지켜야 될 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 이게 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산상수훈의 그걸 관습적으로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저는 하나님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최소 수준이어야 된다고 봐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거.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민주주의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탐욕을 버려라. 과연 이 가르침이 적절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97년에 대한항공 806편이 광항에 추락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이 지금 추락해서 못 찾고 있는데 추락했는지 납치됐는지 우리는 추락을 했어. 이 추락을 보고 봤을 때 비행기가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틀려요? 내 말 틀렸어요?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왜 손 들어보는 사람?
나머지는 뭐야? 중력 때문에 아니야? 여러분 그래비티 영화 봤어요? 우주선 바깥에서 선처럼 가면 안 떨어져요. 날아가죠 오히려.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야. 이건 맞긴 맞지. 맞아요. 왜 괜히 그런데 도움이 돼요? 저 비행기 떨어진 게 중력 때문에 그렇다. 맞긴 맞는데 그 설명 방식이 도움이 되냐고. 응? 뉴스 시간에 비행기가 떨어진 원인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기 기체기라면 보인사가 물어내야 될 것이고 조종사가 잘못했으면 대한항공이 물어내야 될 것이고 피해자들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알고 싶은 조종사 실수냐 기체결함이냐 테러냐 이런 거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이 작동했는지 이게 아니라. 그지요? 맞죠? 그런데 이거 절대 참신한 답변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도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알고자 원하는 답변 도도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폭등의 원인이 뭐예요? 탐욕 때문에? 한집값기 운동이 그래서 대 아니에요? 부동산 폭락의 원인은 그럼 진욕심이 사라져서 그래? 지금 부동산 폭등해서 난리잖아. 그럼 진욕심이 갑자기 사라졌냐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냐고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웃어야 정상인데 안 웃으니까 내 이상해서 그래. 재래시장의 붕괴 원인도 뭐냐 그러면 대기업의 욕심 때문에 그렇대. 세계화의 원인이 뭐냐면 부자나라 욕심 때문에 그렇대. 노사발등의 원인이 뭐냐면 사용자 욕심 때문에.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다 중력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알겠어요? 기독교적 대안하면서 목사님들 맨날 얘기하는 게 탐욕 때문에 탐욕을 자제해라. 아, 그거 맞지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맞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경제학자가 그걸 얘기해서 되겠냐고요. 그건 기독교적 대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으면 테러냐 이거냐 기체결함이냐 조종사 과실이냐 이게 알고 싶은 건데 그래야 원인 재발 방지를 하죠. 정확하게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벌이 나머지는 생각하고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탐욕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자꾸만 있는데 그거 해결이 안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요, 이 자발성을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됩니다. 저 앞에서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물론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발적 나눔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정부의 계획을 성경도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정부 해야 돼. 시장에, 아까 전에 시장은 엔진이야. 브레이크가 아니야. 그걸 정부가 해줘야 돼요.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빠뜨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개인 성경은 역시 또 그리고 자발적 난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어떠냐? 기부를 안 해요. 자발적 난정은 안 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 50% 이상이 기부를 해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나쁜 나라. GDP 대비 봤을 때 영국같이 안 하는 나라도 보다 우리가 더 안 해요. 응?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이 GDP 대비 퍼센트야. 기부하는 퍼센트. 우린 0.53%.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종교 기관에다 해. 교회나 절이나 복 받으려고. 그리고 조금 하는데 80%가 종교재단 단체한테 한다고. 이건 정부 통계니까 우리 교회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왜 등 달겠냐고. 같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교회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선진국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교회에다가 나머지는 어디 가겠어요? 자발적 나눔을 하는 거야. 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손봉호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 비스켓이 너무 많대. 그래서 코끼리들이 자꾸만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사회 문제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발적 나눔도 중요해요. 자꾸만 뭐 정치가 들어가지고 경제 민주화 해가지고 돈 있는 놈들 니들 좀 내라, 기업들 니들 좀 내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들 먼저 좀 해야 돼요. 교회 헌금만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론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역사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발적 나눔에 대한 강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막 생략하면서 달려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했으면 좋았는데 2시간 마쳤어요. 뭐 질문은 받을 시간이 없겠죠?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사실 저도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지난번에처럼 질문은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받으셔서 메일로 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